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오전 5시 30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낮과 밤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하루가 왔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저는 모든 증거와 씨름했습니다. 피 묻은 양모 담요, 시트, 옷을 욕조에 담갔습니다. 이것들은 없애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불태우거나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탁해야 했습니다. 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욕조에 차가운 물과 세제를 채우고 밟아서 피를 빼내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 자주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발을 느낄 수 없을 때 욕조에서 나와서 뜨거운 물로 데운 다음 다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하면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혈흔은 짙은 갈색으로 변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나를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은 타버렸고 머리는 식었다. 나는 이 모든 혼란을 헤쳐나갈 의지를 회복했다. 나는 알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일기를 바로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두려웠다. 어머니가 무덤에서 나를 경로하게 만들까 두려웠고 내 몸과 마음이 누군가를 벌하라고 지시할까 두려웠다. 그리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벌을 주어야 할 사람이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정에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가 났고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터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5분 전에 구글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제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혈흔을 제거하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전문가 팁이 떠올랐습니다. 치약으로 문지르고, 세안제로 가볍게 문지르고, 얼룩에 강판 물을 뿌리고, 과산화수소를 적신 수건으로 두드리세요. 이것들은 영리한 아이디어였지만 무거운 담요나 시트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피 한 방울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표백제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담요, 시트, 옷을 양동이에 집어넣고 옷장에서 개인 레슨 재킷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세탁하는 게 나을 겁니다. 나는 아래층 세탁실로 내려가서 옷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넣었다. 나는 일반 세탁 모드를 선택하고 조용한 버튼을 눌렀다. 아래에서 헬로에 짚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기계를 로드하자마자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5시 56분. 나는 이 전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지금쯤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젯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그녀가 짜증난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자정에 엄마의 여동생과 전화로 통화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을 자고 싶었다. 그녀도 자정에는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다.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든 혼자든 말이다. 유진.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어요. 나도 자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전화해야 했어요. 시험 결과 못 받았어요? 나도 궁금했어. 왜 그녀는 자정에 그걸 생각했을까? 지나갔어. 당신이 모든 사람 중에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충격을 받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나를 짜증나게 했을 뿐이야? 그녀가 이미 혜진에게서 들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나를 짜증나게 했어. 당신 엄마는 아직 모르시죠? 마침내 그녀의 전화의 요점. 그녀는 맹목적으로 확신하는 듯 들렸다. 당신이 당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전화는 아직 꺼져 있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녀가 전화 안 했어? 24시간이나 지났어. 가서 그녀를 찾아봐야 하지 않아? 그녀는 내가 그녀가 경찰에 전화했다는 걸 모를 거라고 정말 생각했을까? 어쩌면 그녀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반응하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걱정이 되는군. 그럼 뭘 할 거야? 계획이 있어? 혜진이 집에 오면 얘기할게요. 아, 그 사람 집에 없어요. 이모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는 무안에 있어요. 왜요? 그녀는 호기심을 가장하며 물었다. 일을 위해서요. 아, 일.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긴 한숨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언제 전화를 끊을까? 내년 말에? 달리러 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 항상 이 시간에 가니? 예. 어제도요? 나는 누군가가 이 여자의 손에서 전화기를 잡아채기를 기도했다. 어제 잤다고 했어.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좋아요, 유진. 화낼 필요 없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들렸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들은 저를 분노로 가득 채우고 제가 반격하자 놀란 척했습니다. 혜진이 돌아오면 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펼쳤다. 2002년부터 2000년까지의 글을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다. 2000년의 글은 정말 많았다. 7월 21일 금요일. 어제 유진이가 수영팀과 지리산 여름 캠프에 갔어요. 떠나자마자 걱정이 됐어요. 무엇보다 유진이의 안전이 걱정이에요. 처음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겨서 다른 브랜드로 바꾸었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뒤에 새로운 처방을 미루고 있어요. 혜원이가 그 때문에 이번 여행에 반대했는데 결국 보내줬어요. 나는 그의 애원하는 눈을 계속 무시할 수 없었다. 코치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글을 보냈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 그냥 휴대전화만 응시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코치가 바로 전화할 거라는 걸 알았어. 새벽 무렵 전화가 울렸다. 눈을 뜨기도 전에 코치라는 걸 알았다. 그는 유진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는 순찰을 돌다가 알았다고 했다. 아무도 그가 캠프를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과 응급구조대원들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지만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차에 탔고 이널 톨게이트를 지나가던 중 코치가 다시 나를 불렀다. 그들은 그를 찾았다. 그는 5마일 떨어진 베드 앤드 브렉퍼스트에 있었다. 그는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왔다. 내 손은 떨렸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었고 곳곳에 멍이 들었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고 경찰관이 이런 일이 전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밤에 방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까? 그는 몽유병이나 기면증 또는 간질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진은 화장실을 쓰려고 일어났는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보러 갔는데 하얀색 물체가 펄럭이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따라 캠프에서 멀어졌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길을 잃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어서 어둡지 않았고 그때 나뭇가지에 노란 리본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의 아빠가 리본이 트레일 마커라고 말했던 것. 그래서 그는 리본을 따라가서 결국 베드 앤드 브렉퍼스트에 도착했습니다. 말이 안 통했고 코치와 경찰은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잤습니다. 나는 그를 깨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봐요. 나는 오래전 일이고 사건 전후의 일들이 약간 희미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오후 개울에서 놀고 돌아오는 길의 감자밭에서 이상한 금속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코치에게 그게 뭔지 물었더니 토끼가 작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코치는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9살짜리 소년을 바로 그곳으로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밤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나는 손전등을 들고 캠프를 떠났습니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이 함정으로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함정을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손전등을 끄고 토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전혀 어둡지 않았다.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고 숲이 반짝였고 금빛 별들이 내 머리 위로 낮게 걸려 있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잠이 들기 시작했고 머리를 숙이고 밤의 소리를 들었다. 올빼미 울음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났다. 밝은 달 아래서 나는 어두운 뛰어오르는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일어섰다. 토끼. 잿빛 야생 토끼가 위아래로 뛰어오르고 있었고 그 뒷다리는 다리가 함정에 걸렸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달콤한 냄새가 나를 휩쓸었다. 단단한 고리가 파고든 뒷다리는 피로 젖어 있었다. 겉목은 눈이 달빛에 젖고 검게 반짝였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잠깐만, 내가 말했다. 내가 풀어줄게. 나는 말뚝에서 철사를 풀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러 번 말뚝에 감겨 있었지만 그것을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다. 토끼는 꿈틀거리고 몸을 흔들었고 철사가 풀리자마자 달아났다. 나는 그것을 따라갔다. 나는 그것을 잡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는지, 다리에 긴 철사가 여전히 달려있는 채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출혈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했을 뿐이다. 그것은 덤불 사이로 개울을 건너 언덕을 오르고 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나는 눈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피 냄새를 따라갔다. 마치 고기를 굽는 냄새처럼 강했다. 나는 불꽃처럼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토끼는 느려졌다. 처음에는 따라잡기 위해 달려야 했지만 곧 그냥 걷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완전히 멈췄다. 그것은 가시덤불 아래에 숨어 있었다. 내가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다. 나는 손을 집어넣어 잡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귀를 잡고 들어올렸다. 그것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죽었다. 나는 흥미를 잃고 그것을 덤불에 던졌다. 그 후로는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16년 전 토끼와 이틀 전 여자. 두 상황은 내가 피 냄새를 맡았고 한밤중에 겁먹은 생물을 쫓았고
손에 시체를 쥐고 있었고 두 가지 모두 내가 술을 끄는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동일했다. 약 16년 전 밤은 이틀 전에 피었던 꽃의 씨앗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내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 소녀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생리 중이었을 것이다. 강의실이나 교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생리혈 냄새를 맡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뚜렷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숲이나 탁 트인 도로에서 사냥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니 약을 끊을 때마다 냄새에 시달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개는 매운 냄새였습니다. 피, 생선, 하수, 흙, 물, 나무, 풀, 향수나 향유조차도 강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동안 내내 그것이 발작을 예고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간질이 없는 듯해서 제 강한 후각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을 끊을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돌아갔다. 그러니 내 후각은 내 진정한 본성의 일부여야 한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게 했고, 그것이 내 삶에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다시 내 삶을 특정한 길로 이끌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이모가 약을 처방한 이유일 것이다. 7월 28일 금요일. 혜원은 화가 나서 겨우 9살짜리가 자기를 놀린다고 말했다. 내내 빈긋이 웃고 있었다. 그는 캠프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요법을 시작한 후로 세션에 협조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는 교묘한 말장난과 집단 치료로 그녀를 지치게 만든다.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그들을 부추겨서 나쁜 본보기를 보인다. 최면 중에 그는 자신이 최면에 걸렸다고 가장하고 거짓말을 연발한다. 그녀는 어제 그가 최면에 깊이 걸려서 의식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성모 마리아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현명한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모와 몇 년 동안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민의 상자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수영장에서 쫓겨난 후 몇 달 동안 나는 그녀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한 후 어머니는 나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치료를 받으면 다시 수영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수락했습니다. 이모가 이겼습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세탁 주기는 오래전에 끝났다. 나는 건조 버튼을 누르고 차가운 물 한 병을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기록은 2000년 6월이었다. 6월 3일 토요일. 우리는 그들의 죽음의 49일째를 기념했습니다. 새벽 미사가 끝나고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혜원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우리 둘만 있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하려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나는 이 짧은 여행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서초동 꽃시장에 들러서 목포로 바로 내려갔어요. 옆에 그림자처럼 있었거든요.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배고프다고도 안 하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앉아서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루비큐브로 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차 안에서 유진이를 내 옆에 앉힌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운전하면 그의 아버지나 형이 조수석에 앉았다. 나는 유민이가 내 옆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가 너무 많이 수다를 떨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피곤한지 느끼지 않고 오랫동안 운전할 수 있었다. 나는 유진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 유민이가 없는 지금 나는 유진이 얼마나 조용한지 깨달았다.
나는 언니가 유진의 맥박이 빨라지려면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억했다. 목포 항구에 도착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탄섬으로 가는 페리를 탔다. 여름이 이미 왔고 우리 가족을 삼킨 갈색 바다에서 뜨겁고 축축한 바람이 불었다. 지평선을 따라 뇌우가 형성되고 숲은 더 푸르게 변하고 있었다. 꽃이 떨어진 곳에서 나무가 사과를 키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울고 싶었다. 나는 로지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가 나왔다. 그는 우리가 머물렀던 오두막을 보여주었다. 깨끗한 방 2개, 긴 거실, 벽에 걸려있는 일몰사진, 종탑이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 오두막이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지금은 훨씬 조용했다. 바람 속에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짐을 풀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이는 국화 꽃다발과 나는 그들의 옷상자를 가져갔다. 우리는 나무가 늘어선 길을 따라 걸었는데 그 길은 전에는 매우 길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목적지로 빠르게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지만 20분도 걸리지 않았다. 우리가 절벽에 도착했을 때 태양이 지평선 뒤로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고 남편과 아들의 옷을 꺼냈다. 며칠 전에 골라둔 옷이었다. 유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색 재킷과 민석이가 가장 자주 입는 네이비색 정장이었다. 나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꽃이 서풍에 타올랐다. 나는 불 옆에 앉아 10년 전 여름날 내가 아이를 만드는데 놀라운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를 생각했다. 유민을 낳은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유진을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미는 결혼도 하기 전에 민석과 보낸 첫날 밤에 임신한 아이였고 유진은 내가 아이를 낳고 처음 만났을 때 낳은 아이였다. 나는 충분히 조심하지 못했다. 끔찍했어요. 그보다 더 심했어요. 마치 난폭한 짐승이 된 것 같았어요. 민석이는 외동아들이라 설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가구 수입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편집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았어요. 늙어서 2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상상했을 때 본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은 이걸 계속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기도 했어요. 이번 임신은 소년들의 성격만큼이나 달랐다. 유미는 자궁 속에서 난폭하게 발로 차고 주먹질하고 나를 뛰게 했다. 나는 너무 메스꺼웠다. 출산 직전까지는 아무것도 많이 먹을 수 없었다. 그는 2주 늦었고 유도분만을 해야 했다. 아마도 그는 안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반면 유진은 너무나 차분했다. 그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참을성 없이 세상에 나왔다. 태반박리로 인해 조사나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나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린 뒤 쇼크에 빠졌고 그들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궁적 출수를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출산 과정에서 나를 거의 죽일 뻔했다. 그들은 더욱 다르게 자랐다. 외모를 제외하면 그들의 모든 것이 대조적이었다. 관심사, 성격, 행동. 유미는 외향적이고 매력적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유진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였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갑자기 멈춰 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매력에 끌려 응시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는 당신에게 그를 알게 했다. 혜원은 항상 유민과 유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민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반면 유진은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유용한가, 해로운가? 몇 장만 남았지만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세탁기와 건조기에서 옷을 꺼낸 다음 시트와 담요를 넣고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어젯밤에 용인회에서 설탕 팬케이크만 먹었다. 혜진의 미역국은 여전히 난로 위에 있었다. 그것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젓가락으로 식탁을 차리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뒤졌다. 내 머리는 이모가 16년 전에 한 말들로 울려 퍼졌다. 유진의 맥박을 빠르게 하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할 거야. 그게 뭔지 모르니까 걱정이야.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